52년 18층 1981 수만 번의 뉴스 방송. 저는 북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선중앙방송 리춘희입니다. 김일성 서거를 울며 알렸고 김정일 서거도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모든 걸 제 목소리로 읽었죠. 2022년 원수님께서 제게 호화 주택을 하사했습니다. 경로동 7호, 나라의 보배라 불렸어요. 1년 뒤 딸이 욕조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날 죽였어요. 집안에서 8개의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사위는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낙원은 감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2023년 겨울,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딸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세어연아, 엄마 왔다. 대답이 없습니다. 현관의 사위 기충이에 검은 구두가 보이지 않았어요. 출근했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충이는 보통 저녁 7, 9시에 퇴근하거든요. 지금은 오후 6시.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 식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설거지도 안 된 채로.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젓가락 2벌,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까지. 딸은 깔끔한 아이입니다. 아침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오후 6시까지 설거지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쏴 하는 샤워기 소리, 너무 오래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딸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침대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불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죠. 마치 누군가 급하게 일어난 것처럼. 화장대 위를 봤습니다. 딸이 아침마다 바르던 립스틱, 로션 빗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울에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욕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흰 김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틀어 놓았나 봅니다. 세어연아 괜찮아?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딸은 샤워할 때 항상 문을 잠그거든요. 문을 밀었습니다. 김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으로 김을 헤치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딸아이가 욕조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타일 바닥에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요. 비리샨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 냄새와 짠 냄새가 섞인 그 독특한 냄새. 입안에 쇠맛이 도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멈춘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서연아.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욕조 안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물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갔죠. 딸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피가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운 감촉. 피를 멈춰야 했거든요. 왼쪽 손목이었습니다. 가로로 그은 자국, 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세어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찾아 손목을 감았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하얀 수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어요. 피가 계속 배어 나왔습니다. 더 세게 눌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꽉 눌렀어요. 딸의 피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마, 딸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마이크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해온 제가 지금은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기춘기가 남편이 아니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춘기가 남편이 아니라니? 3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2020년 10월 15일 가을이었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 200명도 넘었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저녁마다 함께 TV 보고 주말이면 셋이서 대동강 산책하던 사위. 서연아,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딸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날 죽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목소리가 딸을 죽였다고요? 저는 여든입니다. 1943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죠. 그중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냈어요. 1971년 5월 18일, 28배 젊은 아나운서였던 제가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분홍색 저고리를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잠그는데 3번이나 빗나갔죠. 리쿠니 동무 준비됐어? 선배 아나운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준비 안 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큰 마이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육중한 마이크.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펼쳤어요. 친애하는 수령님께서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니터실에서 국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 어제 평양 방직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안 떨렸어요. 방송이 끝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춘희 동무 목소리가 좋소. 침투력이 있어. 인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목소리요. 앞으로 큰 일을 맡게 될 거요. 그때부터 저는 조국의 목소리였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님 서거를 울며 알렸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장군님 서거도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 성공,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발사,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모든 중대 보도를 제 목소리로 전했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평양 시간 오후 8시 정각,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나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3일, 그날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제게 이 집을 선물하셨습니다. 보통강 간간 다락식 주택구 경로동 7호, 복층 구조의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이요. 그날 아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춘희 동무 오늘 오후 2시에 보통강 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오. 원수님께서 오십니다. 원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저는 황급히 준비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남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보통강 주택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5층, 7층, 10층짜리 건물들. 현대식으로 지은 아파트와 다락집들이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부 유공자들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노령 영웅, 인민 배우, 공훈 체육인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원수님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원수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강 간간 다락식 주택구를 준공했습니다. 이 집들은 우리 당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수님께서 명단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집 열쇠를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전쟁 영웅 박만수 동무, 경로동 1호. 노령 영웅 김철호 동무, 경로동 3호. 인민 배우 최영희 동무, 경로동 5호.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 이름도 불릴까? 조선중앙방송 책임 아나운서 리춘희 동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로동 7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큰 손. 춘희 동지. 원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꽃다운 처녀 시절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살아왔소. 나라의 보배요. 나라의 보배.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과 조국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금빛 열쇠였어요. 가서 한번 보시오. 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로동 7호로 향했습니다. 딸 서연이와 사위 기충이도 함께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와, 저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큰 창문으로 대동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방이 3개, 욕실이 2개였어요. 마스터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큰 옷장, 화장대까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동강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엄마, 이 집 정말 좋아요. 딸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응, 정말 좋구나.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날이 제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주신 집, 나라의 보배라는 칭호. 52년 동안 마이크 앞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집 욕실에서 제 딸이 손목을 그었습니다. 엄마, 이 집도 감옥이었어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이라니. 이 집은 원수님께서 직접 선물하신 곳인데 저는 딸을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수건으로 손목을 꽁꽁 감았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목 그은 자국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거든요. 보위부에서 조사 나올 겁니다. 왜 자살을 시도했냐고, 체제에 불만이 있냐고. 딸을 재운 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2가지 물건. 기춘기 신분증과 결혼 반지였습니다.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기충이 얼굴을 보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이 사위를 봤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거든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딸이 남자를 처음 데려왔을 때.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 뒤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충입니다. 남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맞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기충동무는 무슨 일 하시오?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어느 회사요? 금강무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강무역이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무역회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기춘기 잠시 멈칫했습니다. 함경북도에 계십니다. 그래요? 자주 가보시오? 아니요, 일이 바빠서. 대답이 짧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웃는 것도 어색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말투도 이상했어요. 너무 딱딱했습니다. 마치 보고서 읽는 것처럼. 딸을 대하는 태도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업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렇지 하면서요.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니,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6개월 뒤 2020년 10월 15일 2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식을 올렸어요. 하객이 200명도 넘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 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기충이 쪽에서 온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부모님은 안 오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기영강이 안 좋으셔서. 기충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어요. 아들 결혼식인데 부모가 안 온다니. 하지만 저는 또 넘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여행 증명서 받기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신혼살림은 우리 집에서 차렸습니다. 창광거리 12호 2층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방기 2개였거든요. 딸 방이 하나 비어 있었으니 거기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저녁마다 TV 보고 주말이면 산책하고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춘기는 딸과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았어요. 부부 방을 따로 쓰나 보다 생각했죠. 요즘은 그런 부부도 있다잖아요. 기춘기는 딸한테 스킨십을 거의 안 했습니다.
손잡는 것도 못 봤어요. 껴안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어른 앞에서 쑥스러워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기충이는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전화 오면 항상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회사 일이 기밀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는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했다. 좋은 사위를 얻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신분증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춘희 동지 딸은 국가가 쓰겠소. 단 8글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딸을 국가가 쓴다니?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려명거리 82층 아파트가 보이더군요. 밤이라 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2017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고 하죠.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을 위해 지으신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제 딸은 이 낙원 한복판에서 손목을 그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 옆에 앉아서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다.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딸이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또렷이 봤어요. 엄마, 내일 방송국 가면 원고 맨 아래 줄 한번 봐요. 왜 원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평생 읽어온 원고 있잖아요. 맨 아래 줄 꼭 확인해 보세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려다 멈췄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를 보라니. 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원고를 읽어왔는데 뭘 보라는 걸까요? 동이 텄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딸한테는 집에서 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딸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피 묻은 손목. 엄마 목소리가 날 죽였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보도국.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리춘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인사를 받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오늘 읽을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보도 원고였습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몸입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어요. 77세였죠. 하지만 큰 일이 있으면 제 목소리를 다시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원고를 펼쳤습니다. 첫 장. 친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제 평양 외곽 청산 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둘째 장. 논것 부문 일군들은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셋째 장. 남조선 괴뢰들이 또다시 비난 기사였어요. 이것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맨 아래 줄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른다. 이건 제가 쓴 문장이 아니었어요. 뉴스 원고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끼워 넣은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가족이 국가의 결정을 따른다니. 춘희 동지 딸은 국가가 쓰겠소. 어젯밤 메모지에 쓰여 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어폰으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춘희 동지 그대로 읽으시오. 통제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대로 읽으시오.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아니면 당신은 오늘부터 마이크 앞에 설 자격이 없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원고밖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원고가 곧 진리였고 제 목소리는 그 진리를 전하는 도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누군가 제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거짓을 읽으라고. 방송 30초 전입니다. 기술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고를 다시 봤습니다. 그 문장을 지울까? 아니면 그냥 건너뛸까? 하지만 통제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한 글자라도 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뒤딸은 국가가 쓰겠소. 엄마 목소리가 날 죽였어요. 2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5초 심호흡을 했습니다. 10초 눈을 감았습니다. 5, 4, 3, 2, 1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기백 있는 목소리로요. 김정일 장군님께서 침투력이 좋다고 칭찬하셨던 그 목소리로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둘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왔습니다. 맨 아래 줄.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붉은 불이 꺼졌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무섭더군요.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경로동 7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가 방금 뭘 한 걸까? 15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또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서연아, 대답이 없습니다.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서연아,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딸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침대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어질러져 있던 침대가. 화장대 위도 깨끗했습니다. 거울에 묻어있던 손자국도 깔끔하게 닦여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딸은 데려갔소. 국가 프로젝트에 쓰겠소. 춘희 동지는 계속 방송하시오. 그 순간 제 평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어디로 끌려간 걸까요? 국가 프로젝트라니 무슨 프로젝트요? 소파에 올라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천장 모서리, 환풍구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 자세히 보니 구멍 안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렌즈였습니다. 카메라. 일어나서 거실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 환기구인가 싶었는데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정중앙을 향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에 바짝 붙였어요. 구멍 안쪽에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설마 이게 카메라라고?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부엌 천장 모서리, 복도 전등, 욕실 거울 뒤, 침실 에어컨 통풍구. 전부 작은 구멍들이 있었어요. 환기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마루 바닥이 무릎을 쿡쿡 찔렀습니다. 이 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나쁜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수족관이었던 거예요. 딸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이 집도 감옥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딸이 손목을 그었는지, 왜 기충이가 사라졌는지, 왜 제가 원고에 없는 문장을 읽어야 했는지. 우리는 나라의 보배가 아니었습니다. 인질이었어요. 화려한 유리관에 갇힌 전시용 물고기.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크하고 있었어요. 똑똑똑.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큰희야? 옆집 김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얼른 안으로 들어왔어요. 춘희야,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아무 일도. 개오짓 말 마. 어제 서연이 우는 소리 들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왔더라. 너희 사위 태우고 갔던데.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희야, 우린 다 알아.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무세운 말씀이세요?
경로동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특별 관리 대상이야. 말은 못해도 우린 서로 알고 있어. 특별 관리? 응, 유공자들한테 집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철저하게 감시하려는 거지. 공로자들이 혹시라도 이상한 말 하거나 행동하면 바로 알 수 있게. 아주머니가 천장을 힐끗 쳐다봤어요. 벽에 구멍 있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작년에 우리 집 배관 고치러 온 기술자가 실수로 카메라 하나 건드렸거든. 그날 저녁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난리쳤어. 국가재산 훼손이라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전부 다 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조심해. 특히 너는 방송 사람이잖아. 너 하나 잘못되면 딸도 사위도 다 끌려가. 아주머니가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춘희야, 나도 평생 당을 믿고 살았어. 근데 요즘은 모르겠더라.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여명거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82층 아파트, 70층 아파트 전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원수님께서 만드신 인민의 낙원이라고 하죠. 북한 최고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 낙원 안에서 딸들은 손목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서거를 울며 알렸고 김정일 장군님 서거도 온 나라에 전했어요. 핵실험 성공도 미사일 발사도 전부 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제가 외쳤던 구호들이 귀에 맴돕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 목이 쉬도록 외쳤던 말들이에요. 제국주의 놈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그 모든 말들을 저는 진심으로 읽었어요. 저는 체제를 믿었거든요. 당을 믿었고 조국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국이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원수님은 저를 나라의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런 뜻이었습니까? 보배니까 유리관에 가둬놓고 구경하는 겁니까? 저는 벽에 박힌 카메라를 봤습니다.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금도 저를 보고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뭐라도 말하면 딸에게 해가 갈까 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국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확성기였어요. 죄수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고 외치는 확성기. 그리고 저는 평생 그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딸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샴푸 냄새. 베개 밑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딸의 필체였어요. 엄마, 기충 오빠는 감시자예요. 근데 최근 들어 이상해요. 저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믿어도 될까요? 엄마, 무서워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세호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너를 찾아낼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원수님과 맞설 수 있을까요? 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니, 평소처럼 보이게 출근했어요. 딸이 사라진 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선중앙방송까지 가는 15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을 어떻게 찾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지? 보위부에 신고하면? 아니, 그럼 더 위험해질 거야.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오늘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원수님 현지지도 소식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협동농장 방문 뉴스였죠. 춘희 동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보도국장 리일성 동무였어요. 55살쯤 됐을 겁니다. 전형적인 당 간부 얼굴이죠. 무표정하고 눈빛이 차갑고. 예, 국장 동무. 어제 방송 잘 봤소. 마지막 문장 정확하게 읽더군. 마지막 문장.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 문장이요? 그래, 원고는 당의 의지요. 춘희 동무는 그걸 잘 알고 있으니 평생을 자리 지킨 거 아니겠소? 국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집안일은 어떻소? 잘 정리됐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안일이라니 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 별일 없습니다. 그래, 별일 없으면 됐소. 춘희 동무 같은 나라의 보배는 방송에만 집중하면 돼.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국장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국장 뒷모습을 봤어요. 국가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딸을 국가가 데려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평생 충성했는데 딸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후배 아나운서 윤미라가 다가왔습니다. 35살쯤 된 친구예요. 제가 직접 가르쳤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 하고 있었어요. 윤미라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네오 혹시 기충이 어디 있는지 아니? 기충 씨요? 선생님 사위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윤미라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선생님, 기충 씨가 무역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응, 그렇다던데. 무세운 회사인지 아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무역회사라고만 들었지 회사 이름도 위치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말이죠. 모르겠네. 윤미라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해요. 방송국 분위기가. 뭐가? 최근에 아나운서 몇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예숙 선배님도 박철수 선배님도 다들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졌다고? 예,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도 함께 이사 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윤미라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선생님, 소문이 있어요. 방송국 사람들 중에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따로 관리한다고. 생각이 이상하다니? 외국 방송 듣거나 남조선 영화 본다거나 아니면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거나.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 서연이가 최고급 행사 동시 통역을 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외국 사람들 말을 매일 듣는 자리였죠. 혹시 그게 문제가 된 걸까?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평소처럼 분장을 하고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지인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제 평양 외곽 청산 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평생 수만 번 반복한 그 목소리. 기백 있고 힘차고 당당한 목소리.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80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지친 눈빛. 네오는 누구냐? 거울 속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책임 아나운서 리춘희, 나라의 보배, 혁명의 마이크? 아니면 그냥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늙은 여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저는 얼른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춘희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딸 서연이 목소리였거든요. 거울로 봤습니다.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아니라 서연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였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제오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언니 친구예요. 서연이를 아시오? 네, 알아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서연이 언니가 부탁했어요. 꼭 전해드리래요. 서연이가 어디 있어? 우리 딸 어디 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스케 선생님, 여기서는 조용히 하셔야 해요. 그 종이 읽어보시고 조심하세요. 여자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딸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곧 만날 거예요. 기충 오빠 짐을 먼저 찾아보세요. 엄마를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근데 엄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어요. 기춘기 짐을 찾아봐야 했거든요. 경로동 7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카메라가 신경 쓰였어요.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외투를 벗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어. 카메라를 의식해서 중얼거렸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살짝 기충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충이 방은 딸 서연이 방 옆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침대 밑을 봤습니다.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딸 서연이가 어떤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기충이가 아니었어요. 더 젊고 더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혁과 서연, 2018년 5월 20일, 결혼 기념. 민혁? 누구죠?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가 해외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배경에 한자로 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인가? 세 번째 사진. 민혁이라는 남자가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 상대방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공문서 같은 게 몇 장 있었는데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보위부 도장이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대상, 리서연, 여 35세, 평양 외국어대학 통역학부 졸업. 직업, 최고급 행사 동시통역 배우자. 김민혁, 남, 37세, 2020년 5월 탈북. 2020년 5월 15일, 김민혁은 베이징 경제협력회의 참석 중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 현재 한국 서울 거주 추정. 리서연과의 결혼은 2018년 5월 20일. 슬아 자녀 무. 보위부 지시. 리서연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배우자 명목으로 감시 요원 최기충 남 40세 투입. 2020년 10월 15일부로 위장 결혼 진행. 리춘희 여 80세 조선중앙방송 책임 아나운서의 명예를 고려하여 가족 단위 관리 실시. 숨이 막혔습니다. 기충이는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리서연이 중국 측으로부터 외부 접촉을 시도받음. 발신인 김민혁 탈북자 내용. 탈북 유도 메시지. 지시. 리서연 즉시 격리 조치 장소. 강동구역 보위부 격리 시설 기간. 조사 완료 시까지. 어제였습니다. 12월 14일 바로 어제. 딸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까? 탈북한 남편이 딸한테 연락했다고. 그래서 딸을 데려간 거였군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도 원래 자리에 넣어놨어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도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누워서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제 표정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뒷딸의 진짜 남편 민혁이는 살아 있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딸한테 연락했습니다. 기충이는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알면서도 입 다물고 살았던 겁니다. 왜요? 절 지키려고요. 제가 알면 위험해질까 봐요. 그리고 어제 딸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위부가 딸을 데려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저는 뭘 한 걸까요? 조국의 목소리라고 자부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원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바쳤어요. 근데 그 조국이 제 딸을 감시했습니다. 딸의 진짜 남편을 쫓아내고 가짜 남편을 들여보내 3년 동안 감시했어요. 그리고 딸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받았다는 이유로 납치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조국입니까?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거든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민혁이라는 사람도 딸의 진짜 남편, 탈북해서 한국에 있다는 그 사람을요. 그 마이크를 내려놓은 지금 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최미선이라는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만난 그 친구요. 딸 서연이 친구라고 했죠. 그 친구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 사는지 몰랐거든요. 방송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최미선이 방송국 사람인가 싶어서요. 근데 안 보이더군요. 선생님 혼자 드세요? 윤미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혼자 먹고 있었어. 선생님, 어제 사위분 찾으셨어요?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윤미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미선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어제 화장실에서 선생님이랑 만난 거 봤어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오 그 친구 아니? 예, 같은 동네 살아요. 서연이 언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우리 딸 어디 있는지 아니? 윤미라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느라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최미선 언니 부를게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위험해요. 너희 집? 예, 창관거리 15호 3층이에요. 저녁 7시에. 윤미라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웠거든요. 저녁 7시 저는 창관거리로 갔습니다. 창관거리는 평양에서도 좋은 동네였어요. 1980년대에 김일성 주석님께서 방송 관계자들을 위해 지으신 아파트 단지였죠. 저도 경로동 7호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15호 3층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윤미라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경로동 7회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 근데 따뜻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거실에 최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미선이 차를 내왔어요. 선생님, 서연이 언니 걱정 많이 하시죠? 당연하지. 우리 딸 어디 있어? 알고 있어? 최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근데 강동구역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보위부 격리시설이 거기 있거든요. 격리시설? 예. 탈북자 가족들이나 사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일단 거기 보내요. 조사받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서연이 언니가 전 남편한테서 연락 받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전 남편 민혁이라는 사람? 예, 민혁 오빠요. 최미선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연이 언니가 제게 맡겼어요. 선생님께 드리라고. 이게 뭐요? 민혁 오빠가 서연이 언니한테 보낸 영상이래요. 보세요. 윤미라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에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기춘기보다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민혁이야. 잘 지내고 있니?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딸의 진짜 남편이구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딸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3년 동안 연락 못해서. 근데 나 살아있어. 민혁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2020년 5월 베이징 행사 갔을 때 기억나지? 나 그때 도망쳤어. 중국 대사관으로 갔어.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중국에 있어. 한국, 이 사람이 한국까지 갔다 왔다고. 민혁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 매일 내 생각했어. 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는 괜찮으실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 연락하면 너한테 위험이 갈까봐.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 정말 딸을 사랑했구나. 서연아, 너도 나올 수 있어.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 브로커랑 연락했어. 중국 쪽에 사람들도 있어. 1월 중에 국경 쪽으로만 오면 내가 데리러 갈게. 두만강 건너편에서 기다릴게. 1월, 지금이 12월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민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나오시면 좋겠어. 장모님, 저를 부르는 건가요? 장모님, 제가 서연이 혼자 두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 속에서 민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를 향해 절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질 겁니다. 서연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지킬게요. 꼭 만나요. 제가 꼭 데리러 갈게요. 민혁이 울었습니다. 30대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나 기다리고 있어. 곧 만나자.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윤미라와 최미선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딸의 진짜 남편이었구나. 3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에서 딸을 그리워하며 산 사람. 이제 딸을 데리러 온다는 사람. 선생님, 최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 언니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탈북하게 됐어요. 베이징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도와줬대요. 왜 탈북을 했어? 여기서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최미선이 한숨 쉬었습니다.
민혁 오빠 아버지가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가셨어요. 2019년에 이유도 모르게. 그 뒤로 민혁 오빠 가족들이 전부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두려웠대요. 자기도 언젠간 끌려갈 거라고. 그럼 딸은 왜 딸을 두고 갔어? 최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 언니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엠슨? 예. 3개월쯤 됐었나? 민혁 오빠가 탈북하기 직전이었어요. 오빠는 서연이 언니한테 말 못했대요. 언니 임신한 거 알면 못 떠날 것 같아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었다고요? 그럼 저는 할머니가 될 뻔했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딸이 아기는 최미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산했어요. 민혁 오빠 탈북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한 달 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남자애였어요? 여자애였어요? 남자아이였대요. 서연이 언니가 병원에서 혼자 그걸 겪었어요.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에요. 손자였습니다. 제 손자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딸이 혼자 아기를 잃었는데 엄마는 옆에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최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괴로워하실까 봐요. 그리고 선생님 경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요. 경력이 뭐가 중요해? 내 손자가 죽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미라가 황급히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스위스 옆집에서 들릴까 봐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털썩 앉아버렸어요. 윤미라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최미선도 옆에 앉았어요. 그 뒤로 보이부에서 서연이 언니 감시하기 시작했고 기충이라는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3년 동안 서연이 언니는 매일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가짜 남편이랑 밥 먹고, 가짜 남편이랑 대화하고, 가짜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면서 저는 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잃고 아기 잃고 3년 동안 감시 속에서 산 제 딸.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틴 제 딸. 선생님, 서연이 언니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안 무너지고 버텼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윤미라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방송국에 갔어요. 평소처럼 원고를 읽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집에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을 찾아야 해. 강동구역 보위부 시설, 거기 가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보위부 시설은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선생님, 윤미라가 방송국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예비실로 가요. 예비실은 방송국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옛날 장비들을 보관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갔습니다. 윤미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언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초애미선 언니가 보위부 경비원이랑 아는 사이래요. 돈 주면 5분 정도 면회 가능하대요. 5분? 5분이라도 좋아. 언제? 내일 밤 9시. 강동구역 보위부 시설 뒤편. 차 가져가세요. 돈은 얼마나? 미화 500달러요. 500달러. 제 월급 2년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었어요. 저는 평생 돈을 모아왔거든요. 알겠어. 준비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안방 벽장을 뒤졌습니다. 맨 안쪽 서랍에 돈이 있었어요. 미화 2,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북한에서는 달러가 진짜 돈이니까요. 500달러를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밤 8시 30분, 저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말했어요. 친구 집에 다녀올게. 늦을 수도 있어. 강동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30분 거리였어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차가 별로 없거든요. 보위부 시설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주위에 철조망이 있었고 초소가 2개 보였어요. 저는 건물 뒤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미선이었어요. 옆에 군복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경비원이에요. 경비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어요. 500달러가 든 봉투.
경비원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딱 5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알았어요. 경비원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최미선과 함께 따라갔어요. 건물 뒤편 작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어요.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요? 더 어둡고 더 축축했습니다. 여기요? 경비원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딸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딸을 껴안았어요. 여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 손목은 괜찮아요. 상처 다 아물었어요. 손목을 봤습니다. 하얀 거즈가 감겨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조사는? 매일 조사받아요. 민혁이 오빠 이야기 하라고. 언제 연락받았는지, 뭐라고 했는지, 탈북할 생각 있었는지.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나갈 거야. 엄마가 데리고 나갈게. 어떡해요? 보위부가 안 놔줄 거예요. 저는 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아, 이 엄마 말 잘 들어. 민혁이한테서 연락 왔지?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떡해. 엄마가 다 알아. 영상도 봤어. 민혁이가 1월에 국경에서 기다린다며? 네, 두만강 건너편에서. 가자, 우리 거기로 가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매 엄마. 위험해요. 잡히면 정치범수용소 가요. 그럼 여기 있을 거야? 평생 감시받으면서?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갈 거야?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방송국 사람이에요. 원수님이 직접 집도 주셨잖아요. 엄마까지 탈북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집이 뭐야? 감옥이잖아. 명예가 뭐야? 거짓말이잖아. 엄마는 평생 거짓말을 읽었어. 조국의 목소리라고 자부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이 엄마는 너밖에 없어. 너랑 민혁이밖에 없다고. 손자도 못 봤는데.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기 일 말 못해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쪽에서.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1월 15일 민혁이가 두만강 건너편에서 기다린대. 거기로 가자. 엄마가 데리고 갈게. 시간 됐어요.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을 놓아주며 귓속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방법 찾을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잠갔어요. 언제 또 올 수 있어요? 어려워요. 다음 주 경비 교대 때나 가능할 거예요. 알겠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최미선이 옆자리에 탔어요. 선생님, 서연이 언니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 안 괜찮았어. 많이 상했더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월 15일, 오늘이 12월 28일이니까 18일 남았네. 이친일 안에 딸을 빼내야 해. 근데 어떻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기춘기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춘희 동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춘기, 너 어디 있었어? 춘희 동지, 앉으십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춘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평소에 입던 캐주얼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춘희 동지, 오늘 밤 어디 갔습니까? 생규 집에. 개오짓말하지 마십시오. 강동구역 보위부 시설에 갔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어연이를 만났습니다. 오소분간.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기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밖을 봤어요. 춘희 동지, 당신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52년간 조국의 목소리였어요. 그런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딸 때문이야. 내 딸 돌려줘. 세어연은 조사 중입니다. 탈북자와 접촉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죄야? 전 남편한테서 연락받은 게 죄야? 기춘기가 돌아봤습니다. 리쿤희 동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춘희 동지가 아니라 리춘희 동지라고. 당신이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 소리야?
초해미선을 통해 민혁과 연락했죠. 1월 15일 두만강 건너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기춘기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리쿤이 동지,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한 당신을,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원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바친 당신을. 기춘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저도 당신을 구해야겠습니다. 무제온 소리야? 기춘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 최기충이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최기영입니다. 기영? 리큐니 동지, 당신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1983년 8월 5일 당신이 낳은 아들, 당신이 함흥의 고아원에 보낸 아들. 손이 떨렸습니다. 1983년. 저는 그해 여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는데 책임 안 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미혼모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자마자 함흥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란 말이야? 야, 기영이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20살 때 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10살 때 너 엄마 사진이야. 잘 간직해라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괜찮습니다. 기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보위부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출세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년 일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요. 기영이 울었습니다. 2020년 서연 누나 감시 임무 받았을 때 알았어요. 리춘이 동지 딸이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구나, 내 엄마구나 하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얘 엄마. 이제 괜찮아요. 기영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엄마 구하고 싶어요. 누나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영이 저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탈북하세요. 1월 15일 민혁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세요. 네오도 같이 가자. 안 돼요. 저는 보위부 사람이에요. 저까지 사라지면 다 들통나요. 기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도예요. 두만강 국경까지 가는 길,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 기영가? 1월 14일 밤 제가 차 준비해 놓을게요. 지하 주차장에. 그리고 누나를 데려올게요. 제가 데려올 수 있어요. 제가 보위부니까. 잡히면 어떡해. 안 잡혀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기영이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엄마, 저 한 번만 진짜 아들 역할 할래요. 40년 동안 못했으니까. 저는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기영가,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고마워요. 평생 방송 듣고 자랐어요. 저 목소리가 우리 엄마 목소리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밤 저는 아들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요. 1월 14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방송국 출근하고 원고 읽고 퇴근하고.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밤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돈.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 모은 게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1월 13일 밤 기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이에요. 준비 다 됐어? 얘 차는 지하 주차장 B12자리에 있어요. 열쇠는 뒷바퀴 위에 숨겨놨고요. 기영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6시간 걸려요. 밤에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합니다.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여기 신의주 우회해서 가세요. 검문이 적어요. 그리고 청진 지나서 온성으로. 누나는? 제가 데려올게요. 1월 14일 밤 11시. 보위부에서 이송 명령 만들었어요. 서연 누나를 평양 교화소로 이송한다고. 제가 직접 데리러 갈 거예요. 들통나면? 안 나요. 제가 이송 책임자니까요. 기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온성 두만강변 12번 초소 뒤편으로 가세요. 거기 철조망이 끊어진 곳 있어요. 브로커가 표시해 놨대요.
강은 어떻게 건너? 지금 겨울이라 강이 얼었어요.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얼음이 얇은 곳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기영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남자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민혁이에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릴 거예요. 민혁.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 딸의 진짜 남편. 제이사위. 알겠어요. 엄마 건너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가세요. 네오는? 기영이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며칠 뒤에 서류 조작한 게 들통나겠지만 그때쯤엔 엄마랑 누나는 벌써 한국 갔을 거예요. 그럼 너는 정치범수용소 가겠죠? 근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평생 너 찾아다녔는데 이제 만났는데 또 보내야 해? 기영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전 행복해요. 엄마 만났잖아요. 그리고 엄마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기영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밤 11시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 나도 사랑해, 기영아. 기영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려명거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불빛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죠. 평양.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방송하고, 여기서 늙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납니다. 1월 14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방송국에 가서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제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평생 수만 번 반복한 그 목소리.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52년 동안 일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중년의 저, 노년의 저. 모든 제 인생이 이 복도에 있었어요. 윤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퇴근하세요? 응.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윤미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눈빛에서 알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걸. 미라야, 네오도 조심해.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윤미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습니다. 경로동 7호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 딸방, 기영이 방, 모든 방을 둘러봤어요.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나라의 보배가 사는 집. 근데 사실은 감옥이었죠. 저녁 7시.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서요.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천천히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일 테니까요. 8시에 TV를 켰습니다. 조선중앙TV 뉴스가 나왔어요. 다른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아나운서였어요. 제 목소리처럼 기백 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나도 읽었지. 9시에 TV를 껐습니다.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옷, 사진, 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첩이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1971년 28살에 제가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사진.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국의 목소리가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장. 1994년 김일성 주석님 서거를 알리던 날. 울면서 뉴스를 읽었죠.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마지막 장. 2022년 원수님께서 경로동 7호 열쇠를 주시던 날. 제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도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었죠.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여기 두고 갈 겁니다. 10시 30분.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거실 천장 모서리에 카메라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세요. 내가 떠나는 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B12. 기영이 말한 자리였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뒷바퀴 위를 더듬었어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10시 50분. 기영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딸 서연이가 있었어요. 야마,
서연이가 차에 탔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기영이 운전석에 탔습니다.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경로동을 지났습니다. 보통강을 건넜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어요.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기영이 창문을 내렸어요. 보위부 업무입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평양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기영이 우회도로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검문이 적어요. 캄캄한 시골길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길을 비췄습니다. 4시간 더 달렸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저기 청진이에요. 기영이 멀리 보이는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청진을 우회했어요. 다시 1시간. 언성 들어갑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언성군? 두만강이 가까웠습니다. 저기에요. 기영이 차를 세웠습니다. 강변이었어요.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12번 초소는 저기에요. 초소 뒤편으로 가세요. 기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도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0도는 될 것 같았어요. 엄마 누나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차는 여기 두고요. 네요는? 저는 차 몰고 돌아갈게요. 평양 가서 보고해야죠. 이송중에 탈출했다고. 서연이가 기영이를 안았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 누나. 누나 행복해.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기영가 꼭 살아남아라.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강해요. 기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세요 빨리. 기영가? 야마! 기영이 소리쳤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소리쳤어요. 나도 사랑해. 기영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돌아갔어요. 테일라이트가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가자. 철조망을 향해 걸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숨이 찼습니다. 80살 노인이 눈 쌓인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저 너머에 자유가 있으니까요. 1, 2번 초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기 돌아가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초소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키보다 높은 철조망이었어요. 어디가 끊어진 곳이지?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철사가 손을 찔렀어요. 엄마, 여기요? 서연이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철조망이 바닥 부분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요. 내가 먼저 갈게. 서연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철조망 밑으로 기어갔어요. 옷이 철사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괜찮아요. 서연이가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차례예요. 저도 바닥에 엎드렸어요.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어요. 따끔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엄마.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넘어왔습니다. 철조망 너머였어요. 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강만 건너면 돼요. 앞을 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어요. 가자.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천천히요, 엄마. 강 위에 섰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느껴졌어요. 조심해요. 얼음이 얇은 곳도 있대요.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뚜버.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깨지지 마. 10m쯤 갔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워라. 뒤돌아봤어요. 1, 2번 초소에서 군인이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군인이 소총을 들었습니다. 엄마, 뛰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두둑, 드두둑. 세워라,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귀가 먹먹했어요. 얼음 옆으로 총알이 박혔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었어요. 계속 뛰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탕.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더 나왔어요. 3명, 4명. 엄마 거의 다 왔어요. 강 건너편이 가까웠습니다. 20m, 10m. 갑자기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두둑. 얼음에 금이 갔어요. 야마!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이 깨졌어요.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야마! 서연이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다시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5m, 3m. 건너편 강둑에 사람이 보였어요. 남자였습니다.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여기야. 민혁이었습니다. 딸의 진짜 남편. 민혁 오빠!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1m. 저희는 강둑에 올라섰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서연아! 민혁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서연이가 울었어요. 민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탕! 탕!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강 한가운데까지만 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못 쏠 테니까요. 장모님! 민혁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아 있어요. 빨리 가요. 민혁이 저를 업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민혁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멀어졌어요.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소리치는 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마! 서연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나왔어요. 그래, 우리 나왔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중국 땅 깊숙이 들어갔어요. 새벽 5시쯤 됐을 겁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기 연길이에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저기서 하루 쉬었다가 베이징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한국. 저는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냈습니다. 한국. 남조선. 평생 저기라고 배운 곳. 근데 이제 그곳이 제 새 집이 될 겁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민혁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괜찮다. 너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서연이 혼자 두고 가서.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 함께니까. 서연이가 민혁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빠 고마워요. 날 포기 안 해줘서. 난 너 절대 포기 안 해. 평생.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닌 곳에서 맞는 첫 아침. 제 평생 첫 번째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강남구 작은 아파트예요. 방 2개짜리. 경로동 7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더 좋아요. 카메라가 없거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4월인데도 평양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민혁이는? 출근했어요. 회사 일찍 가야 한대요. 민혁은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 정착 돕는 일이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김치, 계란말이, 김. 간단한 아침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죠? 응, 2시에 예약했어. 저는 요즘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관절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 80년 동안 북한에서 산 몸이니까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웃으면서 뉴스를 읽는 게요. 북한에서는 뉴스를 읽을 때 절대 웃지 않았거든요. 특히 정치 뉴스는요. 근데 여기는 앵커가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N뉴스가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뉴스 끝나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엄마, 재밌죠? 응, 신기하네. 오후 2시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 잘 드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좀 줄이셔야 해요. 혈압이 아직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커피 마실까요? 그래, 좋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뭐 드실래요? 네오 먹고 싶은 거 시켜. 서연이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학생들, 다들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웃고, 떠들고, 전화하고. 북한에서는 거리에서 함부로 떠들 수 없었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할 말 하고 웃고 싶으면 웃고. 이게 자유구나. 서연이가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아메리카노요. 고마워요. 커피를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여기 생활. 좋아. 자유로워서 좋아. 적응 잘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한 얼굴이었거든요. 서연아, 네? 네요, 행복하니?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민혁 오빠랑 다시 만났고 엄마랑 함께 있고. 다행이다. 엄마는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근데 가끔 생각나. 뭐가요? 기영이. 서연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요, 매일 생각나요. 기영이. 제 아들. 40년 만에 만나서 하루 만에 헤어진 아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엄마, 기영 오빠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영이는 정치범수용소에 갔을 거라는 걸. 보위부 요원이 탈북자를 도왔으니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엄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좋아,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에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새 탈북민 가족 왔어요. 그래? 네, 함경북도에서 오셨대요. 가족이 5명이나 같이 왔어요. 다행이다. 다 무사히 왔구나. 근데 그분들이 어머님 아신대요. 나를? 네, 조선중앙방송 리춘희 선생님이시라고 엄청 놀라셨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방송했으니 북한 사람들은 다 제 목소리를 알죠. 뭐라고 하시던? 그냥 반가워하셨어요. 리춘희 선생님도 남쪽에 오셨다고.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 평생 거짓말 읽었어. 어머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거짓말을 52년 동안.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도 공범이었어, 그 체제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피해자예요. 아니야, 나는 가해자이기도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걸까? 52년 동안 마이크 앞에 서서 거짓말을 읽었다. 북한 인민들에게 거짓 현실을 전했다. 그들을 속였다. 나도 속았지만 나는 그 거짓말의 일부였다.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조선중앙방송 52년, 한 아나운서의 고백. 첫 문장을 썼어요. 저는 52년 동안 거짓말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계속 썼어요. 제 이야기를. 마이크 앞에 처음 섰던 날부터 딸이 손목을 그었던 날까지 모든 걸 썼습니다. 6개월 뒤, 2014년 10월, 저는 한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작은 홀이었어요. 청중이 100명쯤 됐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리춘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52년 동안 북한 인민들에게 뉴스를 전했던 그 목소리. 근데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거짓말을 읽었던 한 아나운서의 이야기를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198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였습니다. 52년 동안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수만 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을 찬양하는 뉴스를 읽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조국이 위대하다고,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2023년 12월 제 딸이 손목을 그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읽었던 뉴스가 거짓이었다는 걸.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경로동 7호의 카메라, 기영이의 희생, 두만강을 건넌 밤, 모든 걸 말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북한에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북한에 계신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요 리춘이는 52년 동안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밤거리였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엄마, 집 갈까요? 응, 가자.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도 봤던 그 별들. 근데 여기서 보는 별은 달랐습니다. 더 밝게 빛났어요. 기영아,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애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서연이도 행복해. 네오도 부디 살아있기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유로운 땅 위를